문재인 정권에서는 근로 그리고 노동 이 두 낱말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고르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낱말 가운데 근로를 고르면 적폐 세력으로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좀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토착 외구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토착 외구라는 말은 참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나쁜 말이라고 할 텐데, 대한민국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을 토착 외구라고 부르는 자들은 같은 나라에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최악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토착 외구라는 말을 쓴 데 대해서 사죄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스스로 바뀌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결국 떠나야 하겠죠. 문재인 씨, 박원순 씨, 김경수 씨 이들은 달리 부르면 촛불 점령군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바로 그들이 노동만 옳은 말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세 사람은 서로 각각 다른 이유로 무서운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은 맞습니다. 사이좋은 그런 관계는 아니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들은 엄연히 동질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5,100만 국민 가운데 이들 팀을 뺀 5,100만 가운데 그들과 같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헌법을 준수하는 우리 5,100만 국민은 근로와 노동 이 두 낱말이 모두 우리말이다. 우리 국어다. 그리고 이 두 낱말은 각각 별도의 쓰임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적절한 때 이 경우에는 근로를 쓰고 또 다른 경우에는 노동을 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낱말을 두고 둘 중 하나만 써야 한다. 근로라는 낱말은 일제 잔재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점령군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들에게 이름을 분명하게 정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좌파라고 부르기로 하는 것이죠. 좌파는 현재 우리 국민의 언어를 통제하고 있는 강자들이다. 점령군 세력으로서 자기들이 지배자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국어를 검열하고 사상 통제, 언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기들 마음대로 법령과 조례를 고쳐서 복종하라 하는 것이죠. 법령과 조례를 고치면 개인에게 개인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 입을 틀어막지 않더라도 바로 이 법령과 조례 때문에 개인의 목소리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언어 통제를 하고 있다. 21세기에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 처해 있습니다.
조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원래 조례라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모아서 만드는 자치규정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현재 이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조직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부르면 모이고 자기들이 마치 연방제 국가의 한 그 지방국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느라고 문재인 정부에 문재인 청와대에 붙어있는 권력기구다. 주민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 이것은 심각한 것이죠. 우리 국민들 말고 국민의 지위가 있으면서 동시에 주민의 지위가 있는데 주민으로서 각자는 민주주의의 그 목소리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이렇게 딴짓을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서울시는 2019년 3월에 조례 53개를 이미 고쳐버렸습니다. 근로가 아니고 노동만 쓰도록. 그래서 근로라는 말은 쓰지 말라. 노동이라고 써라. 이렇게 강요받고 있는 것이죠. 단지 서울 시민들이 그런 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현실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 되겠는가? 우리가 정치나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자들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19년 12월 13일에는 경상남도에서 마찬가지로 근로를 쓰지 못하게 하고 노동으로 쓰게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기로, 조례를 그렇게 고치기로 이미 의결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까 민노총 등이 그렇게 주장을 쭉 해왔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다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경상남도가 민노총의 조직인가? 그렇게 되겠죠. 민노총이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조합의 일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회사,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그 회사 내부의 일을 다루는 곳이죠. 그 회사의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노동조건을 협의할 때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그렇지 않죠. 민주노총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전체 기업이 하나의 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민주노총은 그러한 회사별 노조가 아니고 잘 좀 그들의 말을 좀 새겨들어 보더라도 그러면은 업종별 노조인가 이렇게 보더라도 회사마다 업종별로 모든 조건이 동일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노조를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전국 조직의 노조가 있는 것이죠. 이 민주노총이 기업 경영에 손을 대고 정치에 손을 대고 이렇게 지금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재벌은 안 되고 민주노총 재벌은 되는가? 이런 의문도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더니 이제는 국민의 언어 통제를 민주노총이 나서서 하고 있다.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다시 우리 국민의 뜻은 민주노총 해산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민주노총은 그렇게 대단한 조직은 아닙니다. 좌파 이데올로기 세력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말단의 어떤 그 세포, 말단 조직쯤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당장이라도 김정은이 측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를 찾아보게 되면 그들은 민주노총을 연일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으로서는 민주노총의 존재가 더욱 거슬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이는 민주노총을 정치조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세포에 불과한 것이죠.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하면 칭찬하다가 그 능력이 다하면 제거해버리면 되는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좌파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좌파라고 부를 때 그것이 어느 분야에서 그런 이름을 달게 되었든 상관없이 그들은 원시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와 노동 중에 양자택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바로 이 원시성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낱말이 두 개인 것보다 한 개인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심리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근로라는 낱말은 일본 제국시대의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했다. 친일 잔재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좌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국민들 어째서 가만히 있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여기에서 보면 좌파는 친일파라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죠. 그런데 그들이 일본 제국을 마치 조물주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바로 그들의 주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로정신대에서 근로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한반도에서는 일본 제국, 그들이 일제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제국의 줄임말입니다. 이 일본 제국이 태어나기 전부터 근로라는 말이 있었고 근로라는 말을 사용해왔다. 이것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근로라는 말이 근로정신대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그야말로 무지한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같은 논거를 따라서 노동이라는 것은 일본 제국 시대에는 사용하지 않은 낱말이라는 것인가? 그럴 리가 없겠죠. 이것은 또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항상 이렇게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엉뚱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로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근로, 이 말에서 핵심은 부지런할 근, 이 글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직책을 수행하고 또 임무를 행했다. 이럴 때 근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조선 왕조실록만 찾아보더라도 대략 그보다 더 이전에도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1392년 태조 1년입니다. 이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정 안에서 근로하기도 하고 세월이 오래되었으니 노고와 공적을 상줄만 하다. 근로라는 말을 쓰고 있죠. 정종 1년 중국의 고 황제가 근로하고 검소하기는 했다. 여기에는 이제 중국의 고 황제가 이 부분은 잘했는데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아랫사람이 하는 일을 맡겨두지 않고 황제가 나서서 신하의 일을 직접 했다. 직접 처결했다. 그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종 4년 내가 잠저에 있을 때 군무의 직을 맡아서 근로하여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떤 신하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경우 근로는 육체적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세종 7년 보위에 오르신 때부터 밤낮으로 근로하시었다. 왕이 부지런히 그렇게 임무를 행하는 것도 역시 근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 26년 근로에 지나칠지언정 태타에 빠져서는 안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이런 것이고 백성이 부지런히 힘쓰고자 하더라도 관에서 성실하지 않으면 그 힘을 발휘할 곳이 없게 된다. 그래서 근로라는 말이 부지런히 힘쓴다 하는 그 뜻임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문종 2년 군주는 마땅히 근로해야만 하고 안 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좌파들이 근로가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했다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말이고 근로라는 것은 좀 그 폭이 넓은 낱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육체적, 정신적 임무를 다 포함하고 있다. 단지 정신노동자, 요즘식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그 뜻은 부지런히 힘쓰다. 이때 힘쓰다는 노력하다 이런 뜻이 되고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노동도 같이 살펴보기로 하죠. 노동의 핵심은 일할 노, 그 노자가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가? 힘들고 몸이 고단해지는 일을 몸을 움직여서 할 때, 이때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1401년 태종 1년인데 백성의 노동이 심하다 하였는데 어느 고을 백성이 이 역사로 인하여 노동하는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역사라는 것은 궁실 건축을 가리킵니다. 궁전 그런 건축을 하는 것을 역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단종 2년 처음 발병했을 때 노동을 삼가야 한다. 이때 노동은 고단하게 몸을 움직인다 그런 뜻이 되겠죠. 바로 앞에 태종 1년 이 경우는 요즘에 말하는 노동 거기에 가깝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종 4년 신숙주에게 대왕대비의 감기 증세를 보살피게 명을 내리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혹 노동하실까 염려되니 정승은 주정소에 가서 문안을 드리고 이 주정소라는 것은 임금이 거동하는 도중에 잠깐 머물러 낮 수라를 들던 곳이다. 이렇게 주가 달려 있습니다. 주정소에 가서 문안 드리고 날이 저물더라도 서행하여서
노동까지 하지는 마시도록 하라. 그래서 이때 서행은 날이 저물더라도 막 재촉을 한다든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이런 뜻이고, 노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고단하게 몸을 움직이는 그런 것은 하지 말라, 이런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명종 1년 주상께서 추위를 무릅쓰고 노동하는 것은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몸을 움직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선조 30년 왕이 문묘에 아련하시게 되면 성체가 연거푸 노동하게 되므로 동궁에게 대행시키고자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충 왕이 하는 일은 절을 하는 것, 그런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조 18년 숙빈의 묘에 전배를 하려 했으나 임금이 현기증이 났다. 성후가 미령하시니 노동하심은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역시 절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조 즉위년 날이 이렇게 추운데 국왕께서 종일 노동하시니 우리들도 불안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칙사가 한 말이고 벨에 절하는 예를 사양하면서 했던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임무는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육체적인 임무를 행하는 것을 뜻하고 주로 힘들게 몸을 움직이는 작업, 특히 그 작업 자체에 중심이 있다. 앞에 근로는 성실하게, 꾸준히, 충실하게 이런 것이 중요하고, 이 노동은 지금 앞에 있는 일을 몸을 움직여서 하는 동작, 그 동작의 결과, 이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근로자 대신에 노동자를 쓰겠다, 근로 대신에 노동을 쓰겠다, 이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다면 육체노동, 그것만을 노동자로서 보호를 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면 당장 노동조합에 있는 노동조합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육체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급여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타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 억지로 그것을 좀 확장해서 강의를 하는 것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정말 몸을 움직여서 고단하게 움직여서 일을 하는 이렇게 나눠봤을 때도 진짜 노동자,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을 동일하게 취급을 할 것인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좌파들은 노동자 문재인, 노동자 노무현, 노동자 김대중, 노동자 김정은, 이렇게 부르겠다, 그런 것이죠. 예로부터 우리 국민들은 이런 우스갯소리 비슷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전사라고 하면 선비사자를 붙인 것이어서 좋아하고, 운전수라고 하면 손수자를 붙인 것이어서 싫어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운전 노동자,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든 이것이 해프닝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법령 조례를 마구 고쳤는데 단지 무식해서 그렇게 고쳤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그런데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는 알지만 노동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33조, 여기에서는 근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없는 것이지요. 결국 조례가 헌법을 무시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고쳐놓고 모든 헌법상의 권리를, 헌법상의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같지 않은데 그 헌법상의 보호를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도 역시 그들이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조례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은 그 조례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헌법을 위반하도록 그렇게 고친 행위, 이것은 위헌 행위가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일인가? 산모가 신생아를 출산했을 때 산모도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지금 우리나라의 법 체계 하에서는 산모는 신생아를 출산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죠. 신생아는 이 산모에게서 태어날지 저 산모에게서 태어날지 전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좌파들이 저지른 일은 바로 신생아가 이 여자는 내 타입이 아니다. 저 여자를 나의 어머니로 하겠다. 이런 짓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